야호로 한다요. 잠깐만 아이패드에다가 저 좀 꽂을게. 충전기. 됐다. 무서운 갸루라니 이게 무슨 소리니 또. 야호 야호 다들 어서와. 덜 무서운 갸루다. 오씨 더워. 날씨 너무 더워 씨. 좋은 저녁이다. 덜 무섭다. 배경음악을 뭘로 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뭘로 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금태양 취향 재생 목록 틀어서 셔플 해버릴 거다. 뭘 보본가린가야. 좋은 저녁이야 민나. 이게 안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일세 이러고 있네. 오자마자 분탕이냐? 로아는 오늘 뮤지컬 보러 갔다가 뮤지컬 보러 갔다가 집에 와서 잤어. 야호 야호 어서와. 아침에 일어나서 일 좀 하고 뮤지컬 보러 갔다가 집에 와서 일해야지 했는데 잠들었어. 무슨 뮤지컬을 보았는가? 로아는 오늘 뮤지컬 데미안을 보고 왔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데미안, 싱클레어 나오는 그 데미안이 맞고 디코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데미안은 비엘이다. 연출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아주. 눈을 감아 싱클레어. 아 기승전 비엘이 아니라 솔직히 데미안 정도면 비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사실상 사랑을 초월한 무언가 아닌가. 밀프춘과 게이게이를 동시에 섭렵한 싱클레어. 맞아. 기승전이 아니라 비엘 그 장무영 너 데미안 안 봤지? 이걸 브로맨스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데미안 안 봤지? 맞아. 얘네 둘이 키스도 해. 네가 방금 적었던 그 눈을 감아 싱클레어 걔네들 키스하기 전에 했던 대사야. 비엘도 초월하는 어떤 무언가지. 진짜 사랑을 초월한 예술 그 자체야. 맞아. 키스 전달해준다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야호 야호 어서와. 진짜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아 데미안은. 그래서 대사랑 작품 자체가 워낙 감각적이다 보니까 뮤지컬화를 했을 때도 약간 신체를 조금 많이 이용하는 감각적인 뮤지컬로 만들어놨더라고. 신체랑 조명 연출을. 뭐가 딥다크야.
일반인이 기억하는 데미안, 새는 어쩌고, 알을 어쩌고, 아브락사스 어쩌고, 로아의 데미안, BL. 나도 3등 만질 거야. 나도 3등 만질 거야. 어머, 이거 채팅창을 가리네. 발전 띠드 고마워. 3등 축하해. 얘를 이렇게 잡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 뺀 다음에 잡아서 이쪽으로 옮기기. 됐다. 3등 축하해. 어디 3등 먹어볼까? 야호 야호 어서 와. 럽천 띠드 고마워. 띠드 깎아서 안 먹을게. 내 BL 노래 고치는 법은 랍비가 BL 미는 먹었다. 캐릭터에게 여친이 생기면 된다고? 그건 NTR로 먹으면 되지. 먹어겠다. 9천 띠드 고마워. 3등 축하해. 2등이로구만 뭐지래. 2등이구나. 2등 축하해. (3등보다) 400원이 많네. 2등 축하해. 그럼 2등은 제가 받아갑니다. 총총. 총총. 5천 띠드 고마워. 2등 축하해. 가차도 봤냐고? 아니 방송하고 볼 거야. 야호 야호 어서 와. 3등을 뺏어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딱히 상관이 없다고? 메달을 뺏어버리고 싶었기에. 이번 주도 패션 비즈니스 아이콘 스트릿 컬처 브랜드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다시 만질 거야. 다시 만질 거야. 3천 띠드 고마워. 3등 축하해. 히히 안 좋아. 아 이거 투네 등수를 띄워놔야. 너네 뭐하냐? 5천 띠드 고마워. 2등 축하해. 야 이거 투넬의 등수를 띄워놔야겠네. 아껴놨다 내일 써야지. 투네가 수수료가 맛있지.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2장 안에 있는 미국 스트리트 컬처 파이오니어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부흥을 불러왔던 브랜드 총 8개를 알아볼 거야. 내용은 대충 스투시, 스래셔, 스피파이어, 볼컴, 엑스라지, 주욕, 슈프림, 템피트의 8가지다.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가 미국, 유럽, 아시아 이런 데 동시에 막 존재를 하니까 그 발원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일본에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발달을 하니까 일본의 빈티지 패션이랑 스트리트 컬처 패션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저번 주에 말했다시피 스트리트 컬처의 출발은 미국이었어.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풍요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서브컬처가 퍼지기 시작을 해. 서브컬처 중에서도 저번 주에 말했다시피 스케이트보드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 컬처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되었었다. 서퍼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었지. 파도타기, 비수기, 놀이 대용품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나무, 흙으로 보드를 만들었어. 1950년대부터 놀이 삼아서 만들었던 스케이트보드가 1960년대부터는 이제 취미 겸 스포츠로 하나의 문화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스케이트보드 팀이 만들어지고, 맞아, 흙으로. 팀이 만들어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열리게 돼. 게다가 청소년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몰이를 하게 됐지. 그런 서핑의 하류 놀이로 취급을 받던 스케이트보딩이 1970년대부터는 완전히 스케이트보드 자체 안으로 인정을 좀 받게 되는 시기가 돼. 초기에는 이 스케이트보드가 중산층인 백인 청소년 위주로 퍼졌어. 197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거에 계층에 상관이 없이 많이들 즐기게 되었다. 특히 이제 맞아, 서퍼가 만든 거였지. 특히 이제 정치 문화적인 부분에서 반기성주의라고 했었잖아. 이제 기성세대들과 반대되는 그런 취향, 그런 독립, 그런 반항, 그런 것들의 상징이 되었어. 그래서 스케이터들이랑 소규모 의류업자들이 그런 취향에 어울리는 티셔츠랑 보드 용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했던 아이템이 바로 반팔티였지. 맞아, 히피도 그래서 서브컬처의 한 종류였어. 1970년대 스케이트보드 열풍이 1980년대에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의 창업으로 확장이 돼.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는 사실 브랜드가 그런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긴 했는데 지속성은 약했었거든. 맞아, 히피도 일종의 저거 반항의 문화였기 때문에. 스트리트웨어라는 거를 이제 패션 사업 관점으로 보고 이거를 브랜드로서 키워나가는 능력들이 다들 부족했었어. 당시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아서 사용하는 나만의 굿즈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었지. 그리고 이제 저런 쪽에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았었지? 근데 그런 기업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티셔츠랑 바지는 스트리트 컬처의 느낌이 좀 약해서 스케이터들의 관심을 얻지를 못하고 있었어. 야호 야호 어서 와. 근데 1980년대에 스투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스케이트보드 문화와 이 스트리트 웨어의 역사에 큰 변환점이 오게 돼. 그래서 스투시는 문화라는 그런 어물쩡 야호 야호 어서와 베비 그런 두루뭉실하던 단순한 문화로만 존재하던 스트리트 컬처를 브랜드라는 구체적인 무언가로 만든 첫 사례가 돼. 그리고 이런 1980년대 스케이트보드의 열풍이 웨스트 코스트에서 일어났는데 LA와 샌프란시스코의 문화의 상징이 되고 나중에 1990년대에는 동부 이스트 코스트의 뉴욕까지 정파가 되게 돼. 스케이트보드 패션을 중심으로 공부 방송
의류, 보드, 액세서리, 잡지, 신발 같은 것들이 막 브랜딩이 됐는데 이제 스트리트웨어가 캘리포니아랑 뉴욕의 양대 산맥으로 하는 브랜드가 막 생겨나는 거야. 그 브랜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벌써 어려우면 안 돼요.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쉬워질 거예요. 천띠드 고마워. 띠드 깎아 사 먹을게. 그래서 처음 알아볼 브랜드가 바로 그 보드 브랜드는 잘 아는데 스트릿 브랜드로 가면 집중하기 싫어요. 공부 싫어요. 그러면 집중하지 말고 들어. 흘려 들어. 지금부터는 약간 이야기적인 일들이어가지고 출티해야 되는데 누가 대리 출석해줄 사람 오늘 저녁에 밥 사준다 이러네. 야! 이제부터는 각 브랜드의 TMI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어. 스투시라는 브랜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스트리트 컬처를 브랜드화시킨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돼. 스투시를 알면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 역사의 70%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스투시 분량이 조금 많아. 그래서 스투시 분량이 조금 많아. 맞아, 스투시가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해. 그 이유도 스투시가 스트릿 컬처 브랜드이기 때문이야. 스투시의 창업자 이름은 숀 스투시라고 해서 스트리트웨어의 대부 같은 존재야. 만학의 근원이래. 교수님 분량이 너무 많아요. 시험 칠 거 아니니까 똑바로 들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는 스투시 이전에도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긴 했는데 젊은 애들을 확 사로잡으면서 미국, 심지어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브랜드는 스투시가 최초야. 그래서 스투시를 기점으로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가 성장을 했다라고들 말해. 베이프 같은 것도 나올 듯 과연 나올까? 베이프는 사실 초기 부흥 브랜드는 아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안 나와. 슈프림은 나와. 숀이 어릴 때부터 서핑을 되게 좋아했어. 슈프림 만든 사람도 스투시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정답! 이걸 알고 있다고? 어릴 때부터 서핑을 되게 좋아해서 서프보드샵에 놀러 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 고등학생 때부터 서프보드샵에서 일을 해가지고 서프보드 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숀의 직업이 되게 돼. 야호 야호 어서 와. 그랬던 숀이 1980년부터 서핑보드를 완성한 후에 자기의 성인 스투시를 매직으로 사인을 넣기 시작을 해. 그래서 필기체 그라비티 스타일,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런 필기체 그라비티 스타일로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사인을 넣기 시작을 해. 야호 야호 어서 와. 그런 서핑보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1981년에 무역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류 브랜드 혹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어. 그거에 참가를 하게 돼. 무역쇼의 방문자들이 숀이 만든 서핑보드에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 하지만 그것보다도 눈길을 더 끈 제품이 있었어. 그건 바로 스투시가 흰색 물감으로 본인의 이름인 손 스투시의 스투시를 휘갈겨 쓴 검은색 티셔츠였던 거야. 이거는 숀이 무역쇼 참가 기념으로 만든 나연 반팔티였는데 뭐 본인이 입기도 하고 일 도와주는 내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했고 그런 목적으로 스크린 프린트를 한 티셔츠였는데 무역쇼라는 게 보통 3일 정도 열려. 이 3일 동안 보드가 24개가 판매가 됐어. 그러면 티셔츠는 몇 장이 나갔을까? 보드를 홍보할 목적으로 나간 무역쇼에서 보드는 24개가 판매가 됐어. 300장!
300장도 충분히 많지? 야호 야호 어서와. 정답은 3일 동안 티셔츠만 1000장이 판매가 됐어. 티셔츠만 3일 동안 1000장이 판매가 됐어. 1982년도에 열렸던 무역쇼에도 참가를 했어. 이때 유명해진 제품은 반바지였는데 쇼니 이때 얇은 군복 바지를 구매를 했었어. 근데 되게 불편해서 그거를 무릎 위에 10cm 정도까지 잘라가지고 줄여서 입어서 참가를 했거든. 근데 여기에 참가했던 손님들이 이번에 그 반바지에 열광을 해가지고 그거 어디서 사냐고, 그거 안 파냐고 막 문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100벌 정도만 더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무역쇼 동안 전부 다 팔렸어. 그래서 본인의 서핑보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한 쇼에서 오히려 티셔츠, 반바지 같은 것들의 반응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쇼니 본격적으로 의류 사업에 뛰어들게 돼. 로아도 티셔츠에 이름 피달겨 쓰고 팔자. 나도 그래 버릴까? 나도 티셔츠에 이름 휘갈겨 쓰고 팔까? 돈이 되네. 당장 하자. 이로아 딱 써가지고 아주 그냥 대문짝만 하게. 당장 하자. 굿즈로 내놓을까 일단 스투씨 따라해가지고. 오히려 좋아. 찬띠드 고마워. 쇼니 서핑하면서 친해진 친구인 프랭크와 함께 1984년에 정식으로 스투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 외부 자금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직업과 이 스투시 브랜드 일을 병행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스투시는 지금까지도 이런 작은 가족 경영 운영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어. 스투시가 이런 브랜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외부 자본으로부터 이렇게 혼자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 처음에 스투시가 브랜드로 출발하면서 만든 디자인이 알파벳 2개, S를 2개 겹친 더블 S 로고였거든. 이 더블 S는 숀 스투시의 SS를 상징해. 맞아.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으면 개성이 강하기 쉬워.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샤넬의 C 로고에서 가져온 거야. 샤넬이 슈츠 슈타펠이랑 줄임말이 같다고 무장친이 돼. 채널. 나치다 나치 아니야. 샤넬이 C 2개를 겹쳐서 만든 로고를 사용하고 있잖아.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S 2개를 붙인 더블 S 로고로 처음엔 시작을 했어. 넘버 5라는 향수 이름에서도 이름을 따와가지고 넘버 4라는 제품도 만들었고, 샤넬의 디자인은 여러모로 많이 참조를 했거든. 근데 그 S 로고가 스트리트 컬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거야. 그래서 이 감각으로 스투시가 런칭을 하자마자 동시에 흥행을 해. 동시에 성공을 해. 우효, 로아삐 패션 강이다 제. 01만 붙이면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따 어느덧 이거 아니잖아. 더블 S의 넘버 5. 더블 S 501? 쇼는 그래서 로고가 졸라 중요하구나. 로고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로고 디자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어. 그런 스투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 근데 미국 대륙을 그냥 일제로 꽝 관통을 해가지고 이스트 코스트인 뉴욕에서까지 명성을 쌓게 돼.
힙합하는 애들이 이 더블 S 로고의 버킷햇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흔히 번거지 모자라고 부르는 모자들이야. 이거를 쓰고 공연을 하거나 뮤직비디오에 등장을 해. 그러자 스투시 브랜드 인지도가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이랑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높은 인기와 더불어서 공동 창업자였던 프랭크가 경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는 거지. 대부흥. 그러니까 스투시가 스투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 그러니까 숀 스투시가 본인의 브랜드인 스투시를 전도하기 위한, 퍼뜨리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돼. 이 여행은 충분한 목적이 있었는데 서브컬처, 미국의 서브컬처를 알리고 그거랑 동시에 스투시 네트워크라는 일종의 커뮤니티 개념을 만드는 전략적인 월드 투어였어. 양앞뒤. 이 여행으로 스투시와 미국 스트리트 컬처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게 됐다. 그런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어. 그래서 이 숀이 월드 투어랑 함께 국제 스투시 집단이라는 걸 만들어. 도쿄, 파리, 런던 같은 데에서 모임을 막 가지면서 스투시 라이프 스타일을 세계적인 범위로 넓혀나간 거야. 별 이상한 조직을 다 만드는군. 스투시 내 이놈 드디어 종교까지 만들어버렸구나. 거의 종교지 뭐. 그래서 등짝에 도시 이름 적힌 티셔츠를 팔았구나. 그래, 숀이 만난 이런 외국 회원들이 일본이랑 유럽에 스투시를 전파하는 홍보대사가 되게 돼. 자연스럽게. 특히 일본에 있는 히로시 후지와라는 사람이 일본 스트리트 컬처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일본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태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 이 사람도 이 스투시, 국제 스투시 집단의 멤버였어. 일본이랑 유럽 투어로 인해서 스투시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쉬워지게 됐고 해외의 충성 팬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그러던 1991년에 미국 웨스트 코스트 브랜드였던 스투시가 맨해튼에 플러그십 스토어를 열어. 그러니까 서부 스트리트 패션이 동부에 진출을 하게 된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2024년에서 봤을 때도 서부랑 동부의 매장을 동시 운영하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거든. 근데 이 맨해튼의 매장 운영을 누가 맡았느냐? 제임스 제비아라는 사람이 맡았어. 제임스 제비아가 뭐 하는 사람일까? 힌트를 주자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 아까 잠깐 얘기를 나왔어. 그렇지! 슈프림 만든 사람이야. (1992년에는) 그래서 서부 LA에 제비아랑 콜라보한 매장인 스투시 유니온이라는 매장도 열었고 이곳의 운영은 에디 크루즈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이 에디 크루즈 또한 10년 후에 언디피티드라는 또 새로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창립하는 창립자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투시가 성공을 하니까 되게 많은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가 탄생을 막 해. 그 경쟁 브랜드도 생겨나. 선택의 폭이 막 넓어져. 이러다 보니까 스투시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아까 숀 스투시가 로고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나도 할 거야, 인가. 맞아, 나도 할 거야. 를 하다 보니까
로고에 집중을 해가지고 로고를 계속해서 출시를 하다 보니까 마니아층의 관심이 좀 줄어들게 돼. 로고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심지어 1996년에는 창업자인 숀 스투시가 스투시에서 발을 빼.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스투시 안 해. 하고 발을 빼버려. 졸업을 해버려. 그때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당시에 창업 파트너였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 스투시를 이어받으면서 간신히 되살아나게 돼. 이 프랭크 시나트라는 서퍼랑 스케이터 정신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론을 짓고 그걸로 스투시 브랜드를 재건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먼저 디자인팀을 새로 세우고 스투시 철학을 하나 만들었어. 그 철학이 바로 이익보다 브랜드가 먼저다라는 철학이었어. 그래서 이익을 쫓기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세워놔야지 이제 스트리트 컬처를 좋아하는 애들이 우리 옷을 사준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지. 맞아. 중요해 그런 거. 그래서 스투시는 이 가족 경영이라는 규모 축소로 스투시만의 그런 경영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이런 시나트라는 스투시 보통 이런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라는 게 좀 커지면 대기업, 대형 패션 기업에 매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스투시는 가족 사업인 그런 소규모 운영 체제로 경영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 프랭크의 아들인 데이비드가 나중에 스투시의 디렉터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또 스투시는 다시 부흥기를 거쳐서 현재가 돼. 프랭크 시나트라가 미국 이외에 유럽, 일본, 호주의 젊은 고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팀을 만들고 후원을 하면서 전 세계 스케이터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경영 전략을 펼치게 돼. 이 스투시 스케이트보드 팀에서 활동했던 멤버인 키스 허프나젤이라는 사람은 2002년에 또 허프라고 하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창립하는 사람이 되고 스투시는 판매망을 막 확대하기보다는 마케팅에 조금 더 가치를 전하는 허프 모자 많이 샀어. 가치를 전하는 마케팅에 초점을 뒀는데 이 당시에 마케팅 매니저였던 닉 럭이라는 사람도 2015년에 안티 소셜 클럽이라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런칭을 해. 그야말로 스투시에서부터 잔가지가 막 뻗쳐져서 나가가지고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마구마구 창립이 되었다는 거지. ASSC 요즘에 폰 미쳤어. 그래서 분량이 많아봤자 한 요 정도? 안티소셜 클럽도 진짜 옷 예쁜 거 많은데. 스레시어는 티셔츠만 생각이 나. 맞아, 스투시는 요즘도 엄청 많이 보여. 스투시는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잼민이들이 많이 입단 것 같음. 그만큼 나이대도 많이 내려가지. 스투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런칭해서 구하기 쉬워져서 그럼. 한국 슈프림은 로고만 사온 짭탱이. 스투시가 얼마 전에 런칭했구나. 이번에 슈프림 직영 생김 압구정에. 맞아, 이번에 슈프림 직영 생김. 이번에 진짜 슈프림임. 찐 슈프림이 생겼어. 온라인 샵에서 구매도 가능함.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찐 스투시와 찐 슈프림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온다. 오픈 기간 아니어서 못 갔어. 하라주쿠 갈 때 갈라 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무궁화 들어간 한국 한정 후드랑 티셔츠도 나왔다고? 우와! 지금 가봤... 오픈런 안 하면 다 팔리겠지? 재고 남았나?
탐나는데? 그치? 지금 가면 없지? 이미 다 팔리고도 남았지. 크림 뒤져봐야 되지. 남을 리가 없지. 이거 너무 행복해로였지? 나온 지 엄청 됐어. 작년에 나왔어? 아, 없을만하네. 크림 뒤져봐야겠네. 다음은 스레셔. 스레셔는 1981년에 케빈 대처와 에릭 스웬슨이라는 사람들이 몇 명 등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한 잡지야. 사실 웨어 브랜드로 시작하지 않았어. 스레셔는 잡지로 시작했어. 한 달에 한 번씩 출판하는 잡지였고 브랜드 이름이 쓰레기라고라니. 이거 따로 의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레셔. 한 달에 한 번씩 출판하는 페이지 수가 굉장히 적고 얇은 잡지였어. 아이, 쓰레기 아니고 스레셔. 사실 이 잡지를 출간하게 된 목적은 본인들의 이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였던 인디펜던트 트럭스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출간을 했던 잡지인데 이게 스케이터들이란 청소년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브랜드화가 돼. 그래서 스트리트 컬처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많이 얻게 돼. 이 스레셔가 다른 잡지랑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보드 관련 관련 제품들을 주로 다루기는 하는데 좀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었어. 스케이트보드도 보던데 그거 외에 음악, 스케이터 사진, 프로스케이터 인터뷰, 뭐 스케이트 파크 소개 막 이런 다른 스케이터들이 알고 싶어하는 잡다한 정보들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잡지였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있다. 스레셔라는 발음에 대한 건데 당장 인터넷에 스레셔라고 검색하잖아? 그러면 대부분이 다 트래셔라고 적혀 있어. 대부분이 트래셔라고 적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짝퉁 때문이야. 짝퉁 업자들이 이거의 스펠링 H를 빠뜨리고 프린팅을 해가지고 짝퉁이 근데 정품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녔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T 발음만 남아가지고 트래셔가 된 거야. 근데 원래 발음은 스레셔가 맞다. 쓰레기를. 스레셔는 굉장히 타협이 없고 엄청나게 반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 브랜드하고 콜라보 제안도 되게 많이 받는데 허프, 반스, 슈프림 같은 거랑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스레셔를 몰랐던 일반적인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레셔 스타일이 호감이 돼. 야호 야호 어서와. 그리고 이 불꽃 로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불꽃 로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콜라보 제품을 배트멍이라는 곳에서 출시를 하면서 완전히 대중화가 돼버려. 그래서 서브컬처 마니아들이랑 스케이터들만 입던 스레셔가 이제는 이 로고 티셔츠를 뭐 학생이며 연예인이며 심지어 애기들까지 입게 돼. 이 불꽃 로고가 스케이터들이랑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동시에 사랑을 받으면서 다양한 로고를 또 내놓게 되는데 뭐 이런 기본 로고, 불꽃 로고뿐만 아니라 스케이트 타는 염소 로고, 뭐 물고기 로고 되게 다양한 로고들이 있었다나 봐. 가끔 등치 있는 형님들이 입던 거 봤어. 한 15년 전쯤에. 확실히 후드나 박스, 맨투맨이 많이 보이네.
그래서 스래셔는 독특하게도 아동용 옷도 직접 만들어. 근데 이것도 탄생 배경이 되게 귀여운 게 스레스 직원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스레스 로고 옷을 입혔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야. 게다가 보통은 남성 전유물이었던 스케이트보드가 여성들한테까지도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현상을 반영해서 여성 의류 브랜드도 내놓아. 뿐만 아니라 스티커, 배너, 패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야. 그런데 스레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적인 이미지가 의류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스케이트보드 문화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브랜드이기도 해. 진짜 말 그대로 로고가 먹여 살린,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로고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로고 관련된 얘기들도 조금씩 더 나올 거야. 이런 스레시의 편집장이었던 제이크 펠프스가 돌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당시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랑 스트리트 컬처 팬덤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 이 펠프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서브컬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 서브컬처가 일반 대중문화로 변하면서 그 서브컬처만의 특유의 반항 어린 정신,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거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어.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좀 멋지다, 깐진한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서 몰그랩이라는 게 늘어나게 됐는데 그걸 비판을 했거든. 몰그랩이 뭐냐면 스케이트보드는 안 타. 저항 철학 같은 것도 몰라. 근데 그냥 스케이트보드가 멋지니까 들고 다녀. 이런 사람들을 비꼬아서 몰그랩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비판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래셔는 이제 제품 홍보 목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잡지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스케이트보드 브랜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브랜드다. 근데 저 불꽃 로고는 진짜 예쁜 것 같아, 스래셔가.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 다들 저녁 먹고 왔니? 저녁 먹고 듣고 있니? 나만 안 먹었구나. 아씨. 밥 안 먹고 에너지 쓰려니까 겁나 배고파. 더우니까 냉면 먹었다고? 맛있겠다. 로아 밥 안 먹었어? 로아 자느라 밥 안 먹었어. 공복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어 지금. 8시인데 로아 밥 먹여! 끝나고 먹을게. 끝나고. 멜라임도 냉면. 스즈무라도 냉면. 나도 냉면 먹을까? 근데 이 시간에 냉면 하는데 없겠지 이제? 시스콘 밥 먹여. 오빠 일하러 가서 아직도 못 왔어. 어제 새벽에 자더니 너네한테 부채 컨텐츠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앤디야 밥 해줘. 일요일에 일해. 우리 앤디 바빠. 시스콘이 없어서 굶주리는구나. 스피파이어. 1980년의 스투시와 1981년 스래셔의 등장으로 1980년대 미국은 이 스트리트 컬처가 완전히 부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돼. 이런 분위기 밑에서 스피파이어는 198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게 돼. 사실 스케이트보드를 웬만큼 타는 사람들도 스피파이어라는 브랜드는 좀 낯설 수가 있어. 이유가 뭐냐면 스피파이어는 의류 브랜드가 아니야. 스피파이어는 스케이트보드의 바퀴, 데크, 베어링 같은 부품들을 만드는 브랜드였어. 그리고 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머리, 이 로고 이름을 빅헤드라고 불러.
빅헤드 로고가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스트리트웨어의 베스트 로고로도 손꼽히는 디자인이야. 빅헤드, 빅. 거대한 머리, 대두. 빅헤드. 대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스케이트보드의 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제일 중요한 부분. 바퀴 아니겠나? 바퀴 아닐까요? 덱. 정답은 바퀴가 맞아. 바퀴가 맞아. 바퀴는 단순하게 스케이트보드를 굴러가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스케이팅을 할 때 보드의 속도감을 높이고 방향 전환도 부드럽게 해주고 충격 완화까지 시켜주는 부분이 바퀴야. 스피파이어는 스케이트보더들의 안정과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바퀴를 개선을 시켰어.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 스케이트보드가 처음 만들어졌던 1950년대의 바퀴는 나무 혹은 시멘트였어. 맞아, 1회에서 우레탄 바퀴로 바뀌면서 욕을 덜 먹었다 또 있지만 활용하는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었지, 폭발적으로. 처음 1950년대의 바퀴는 나무 또는 시멘트였고 그 이후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바퀴였어. 시멘트보다야 좋았지만 착지감도 별로였고 소음도 너무 심했어. 심지어 도로에서 오는 충격이 몸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도 안 좋았어. 야호 야호, 어서 와.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우레탄 소재의 바퀴가 출시되고 나서 안정감 그리고 속도감이 생기게 돼. 무릎 작살 스포츠. 판때기 개성. 엔조이 브랜드가 컬러풀하고 좋다고? 어쨌든 바퀴가 개선이 될수록 스케이트보드는 더욱 대중화가 됐었고 바퀴가 개선이 될수록 더욱 어린 애들이 타기 시작했어. 이 스피파이어의 창업자 이름은 짐 티보야. 티보는 스케이트보드 컬처 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라난 티보는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스케이트 문화를 겪고 자란 사람인데 이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 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티보는 그거랑 별개로 어린애들하고 스케이트 문화를 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싶어 해서 멘토 역할을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스케이트 보딩의 기술, 정신 같은 거를 가르치고 이런 티브한테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 중에 프로 스케이터가 된 사람도 여럿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치가 좀 독특한 사람이었어. 그것도 그건데 이 티보는 스케이트보드를 되게 단순한 그런 여가 활동으로만 보지를 않고 사회적인 무언가로 보고 있었어. 그래서 여전히 스피파이어는 사회 개선, 자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실천하는 브랜드야. 그래서 티보는 백인 우월주의, 나치즘, KKK를 굉장히 싫어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티보가 디자인한 작품 중에서 스트리트 컬처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클렌즈맨 교수형 디자인이야. KKK의 회원을 클렌즈맨이라고 하거든. 이 클렌즈맨의 목을 맨 교수형 디자인으로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찬반 논란이 일어나게 돼. 아니 보드나 타면 되지 뭘 굳이 정치적 신조를 표현하냐, 필요 없다, 이런 부정적 견해가 굉장히 많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보는 자신의 신조를 굽히지 않고 KKK 반대 집회가 열리면 거기에 자기의 디자인을 여전히 제공을 하고 있어. 특히 스케이트보드가 백인 청소년의 문화로 시작을 했잖아.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은 스케이트를 마음껏 탈 수가 없었어. 백인들이 타고 다녀도 쟤네들 뭐냐 완전 불안당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던 와중에 흑인 같은 인종차별을 당하던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을 리가 없었지. 그래서 사실 스케이트보드가 서브컬처라고는 하지만 백인 서브컬처의 색깔이 좀 강해. 그래서 티보가 같은 백인인데 인종 문제를 건드린다 이런 거를 막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 안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주의가 잠재가 되어 있고 애초에 백인 문화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깔려있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브랜드야. 아유 미국 놈들 인종차별 아유. 이제 볼컴이라는 브랜드는 스키장에서 많이 보이거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도 볼컴 로고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 야호 야호 어서와. 그래서 볼컴은 스노우보드 브랜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다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볼컴 오랜만에 듣지? 나도. 근데 사실 어느 쪽이냐 하면 둘 다 맞는 말이야. 볼컴은 사실 거의 모든 보드 스포츠를 같이 취급하는 종합 보드 브랜드이고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뿐만 아니라 서핑보드 같은 아웃도어 액션 스포츠 전문 브랜드, 아무튼 보드 브랜드다. 이런 볼컴이 스노우보드 부분에서 좀 특별히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창업 과정 때문이야. 어릴 때부터 서핑이랑 스노우보드를 즐기던 사람, 리차드와 트리커라는 두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타호라는 스키장으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 스노우보딩 여행을 하러 간 거였거든? 근데 당시에 눈이 너무나도 풍부했고 기후 조건도 너무나도 좋아서 인생 최고의 스노우보딩을 경험하게 돼. 거기에 감격을 먹고 뭐가 찌겠는지 야 우리 브랜드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볼컴이야. 리얼 얼마나 좋았던 거냐고. 뭘 또 로바보야. 뭘 또 뿅망치야. 오자마자.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던 거냐고. 야 브랜드 만들자. 안 되겠다. 나 못 참는다. 나 브랜드 만들어야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1991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청년 창업을 시작을 하게 돼. 내가 뭔 브랜드를 만들 거긴 한데 언젠가는 만들고 싶은 꿈이 있긴 한데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랑 서핑이 굉장히 활발했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무실을 열면서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보드 문화랑 서핑 문화를 동시에 얻게 돼. 이제 스투시를 따라해서 스트리트웨어 창업 공식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 상품은 티셔츠부터 시작하라거든. 이름 휘갈겨 쓴 티셔츠부터 그래 티셔츠부터 시작해라야. 로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이전까지의 다른 브랜드들이랑 다르게 본인들이 직접 로고를 만든 게 아니라 전문 디자인 회사에다가 로고 제작을 의뢰를 했어.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에서 착안을 해서 로고를 만들었고 그래서 볼컴 브랜드의 상징이 이 뾰족한 다이아몬드 로고가 돼. 특히 볼컴은 스케이트보드 분야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스노우보드나 서핑 부분이 다른 브랜드보다 충성 팬덤이 훨씬 많은 브랜드야.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진 볼컴도 초기의 브랜딩 과정은 다른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겪는 거랑 굉장히 비슷했어. 볼컴의 이 두 창업자도 자본이 적었고 전문적인 패션 디자인 지식이 부족했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DIY를 했었고
그래서 초창기 스트리트 브랜드는 빈약한 자본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모든 작업을 직접 막 해. 간의 수공업을 막 해. 그래서 첫 단계가 쉬운 스크린 프린트 티셔츠. 그 다음은 스투시가 뭐 만들었지? 티셔츠 다음에 만들었던 거 뭐였어? 모자? 너 수업 중간부터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수업을 중간부터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투시가 티셔츠 다음으로 만든 거는 반바지였지. 그렇지, 바지였어. 그래서 그 다음은 반바지를 추가하는 순서를 볼컴도 그대로 따라 나갔어. 리차드 트러커는 역시나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방을 창고 겸 사무실로 활용을 했었어.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처음 시작을 하면 언제나 판로가 중요해. 판로를 고민하게 되는데 볼컴도 처음에는 판매를 위해서 이 창업자 두 사람이 직접 해변을 찾아다니면서 티셔츠를 판매했었어. 이동식 임시 매장을 설치를 해서 게릴라 마케팅을 했었고 차에다가 제품을 막 싣고 고객들이 알아서 모여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방문 판매였지. 낭만 쥐기지. 이 방법으로 볼컴이 젊은 고객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굉장히 빠르게 얻어. 창업자가 직접 보드 여행을 다니면서 판매를 경했더니 이 고객들이 창업자랑 같이 서핑을 하고 같이 스노우보딩을 즐기면서 리차드 혹은 트로커 이 두 사람 자체의 호감을 가지게 된 거야. my friend, yeah! 하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 유대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당연히 야, 너의 티셔츠도 만들어? 내가 살게 그거. 너의 반바지도 만들어? 그거 내가 살게. 이렇게 된 거야. 몰컴. 내가 너그 사장이랑 서핑도 타고 스노보딩도 타고 다 했어 가 된 거야. 그리고 볼컴이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볼컴은 자체적인 레코드 라벨을 가지고 있어서 음반을 발매를 해. 볼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음악 CD를 만들어서 각종 이벤트에 밴드도 보낸다? 그랬던 볼컴이 2011년에 프랑스 대기업 커링에게 인수를 당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 옛날 같은 아기자기한 경영이 안 되면 볼컴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젊은 층이랑 호흡이 잘 맞는 좀 위치가 좀 기묘한 그런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되게 돼. 볼컴 보드복 자켓 짱짱해. 자빠져서 미끄러져도 말짱. 이제 스투시 힙스터들 고릴라 진짜 좋아하네. 엑스라지가 첫 시작이야. 엑스라지가 베이프보다도 먼저 사실 고릴라를 로고로 사용을 했어. 스투시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의 창업의 무대가 되었어. 1989년을 앞뒤로 해가지고 엄청 다양한 브랜드가 런칭을 해. 그 당시에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시작하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스투시, 볼컴처럼 아예 본인들 자체 브랜드부터 시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편집샵을 오픈을 해가지고 다양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다가 점점 자신만의 브랜드 상품을 채워 넣어가는 방법이었어. 1991년에 캘리포니아 LA에서 작은 멀티샵으로 출발한 게 엑스라지였어. 그래서 엑스라지는 후자 편집샵에서부터 시작한 브랜드야. 창업자인 엘리랑 아담은 스트리트 컬처의 느낌이 엄청 많은 아이템들로 매장을 막 꾸며
그것도 직접 아울렛, 창고 매장, 뭐 중고시장, 군복 매장, 심지어는 주류 매장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구입을 했었어. 앤디 말고 엘리. 엘리. 주류 시장까지. 엘리. 앤디 아니고 엘리. 이 엑스라지는 새로운 제품뿐만, 그러니까 뉴 제품, 새 제품, 깨끗한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 빈티지 제품도 판매를 했어. 이랬던 엑스라지의 가게는 동네 청소년, 뭐 스케이터, 패션 매니아 이런 애들이 모이는 클럽하우스 역할을 하면서 얘네도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돼. 그래서 엘리랑 아담이 이 편집샵을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런칭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기 시작을 해. 그렇게 해서 태어난 브랜드 이름이 엑스라지였어. 당시에 브랜드 이름을 엑스라지라고 지은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이 클럽 친구들이 엑스라지 사이즈를 좋아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힙합이 전성이었기 때문에 옷을 엄청 크게 입었었거든. 그래서 엔간한 제품들은 다 엑스라지가 제일 잘 팔렸었어. 창업자인 엘리랑 아담이 고릴라 로고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워크웨어 브랜드인 벤 데이비스의 원숭이 로고 때문이야. 오자마자 왜 내 얼굴이래. 엘리랑 아담이 이 엑스라지 브랜드를 모델링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스트리트웨어 패션이 레퍼런스를 좀 알 수 있게 되거든. 보통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은 브랜딩을 할 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참고해서 자기 브랜드에 사용을 하는데 특히 로고에 그게 굉장히 많아. 나쁘게 말하면 카피야. 근데 이게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계에서는 스트리트웨어 패션계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관행처럼 돼 있어. 왜냐하면 스투시가 시작부터 샤넬을 따라해가지고 더블S 로고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엑스라지가 고릴라 로고로 처음 만든 제품은 뭐였을까? 엑스라지가 이 고릴라 로고를 사용해서 처음 만든 아이템은 뭐였을까? 야호 어서와. 바지, 모자, 바지. 너네 수업을 어디로 들은 거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스트리트웨어는 브랜드가 탄생할 때 뭐부터 만든다고요? 또 티셔츠? 정답, 티셔츠. 티셔츠. 또 셔츠. 선생님 봐야 돼서 칠판이 눈에 안 들어와요. 미키마우스 정면 얼굴만 저작권이고 옆모습은 저작권이 없어서 소송에 이겼다고? 세상에. 그래서 엑스라지도 제일 처음 만드는 제품은 티셔츠였고 티셔츠 색상도 흰색이랑 검은색이라는 가장 기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이 엑스라지 가판대 위에 진열한 OG 로고의 프린팅, 오리지널 고릴라의 줄임말이야. 엑스라지, 엄격, 근엄, 진지. 잠깐만, 나 못 들었어. 데이비스. 다시. 얘 뭐야? 엑스라지, 엄격, 근엄, 진지. 벤 데이비스. 이게 뭐야? 내 귀에 노래가 좀 크게 들린다. 나 이거 소리를 조금 줄일게.
됐다. 대체 저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니? 그래서 O랑 G가 굉장히 크게 로고가 프린팅이 된 벤 데이비스까지 온 겁니까? 아니야. 프린팅이 된 오리지널 고릴라 티셔츠가 즉시 품절이 되는 인기 아이템이 돼. 반팔에 이어서 제작한 아이템은 조금 독특하게도 후드티였어. 그러자 이 후드티도 전부 판매가 돼서 이 창업자 2명은 엑스라지 브랜드가 성공을 할 거를 직감을 하게 돼. 그래서 편집샵에 컨셉 제품들을 점점 줄이고 모든 아이템들을 점차 엑스라지 브랜드 제품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고릴라 로고의 제품이 매장의 주력 상품이 되게 돼. 주육은 슈프림보다 1년 먼저인 1993년에 태어났어. 나 저거 봤어!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봤어? 서부 캘리포니아는 이제 스투시 00년 초반에 서부 캘리포니아는 스투시를 선두로 굉장히 많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나왔는데 정작 동부에는 이렇다 할 만한 브랜드가 없었어. 그래서 로드니, 엘리, 아담,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 또 나오죠. 엘리, 아담. 3명이 중심이 돼서 뉴욕 그리고 브루클린에 근거지를 하는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 주욕을 런칭을 하게 돼. 당시 스트리트웨어 패션 업체는 캘리포니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동부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으로 취급을 했어. 동물원과 뉴욕을 합친 건가? 정답! 주와 뉴욕을 합쳐서 주욕이야. 엘리, 아담, 아까 엑스라지를 만든 창업자들이었지.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웨어 산업 면에서는 굉장히 구석탱이였어. 근데 이 주욕이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동부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돼. 주욕은 애초에 서부 스트리트웨어랑 차별화를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어. 그래서 스투시가 내세웠던 서핑 컬처를 완벽하게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로만 컨셉을 정해. 또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는 영국의 펑크 음악하고 관련이 깊었는데 주욕은 펑크보다는 힙합을 조금 더 우선시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일을 한 거는 그라피티를 가장 본격적으로 스트리트웨어 패션으로 끌고 와서 사용한 게 바로 이 주욕이야. 대담한 느낌이 나지? 아무래도 서부보다 동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애초에 시작 지점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 기본 주욕의 로고는 Z와 Y를 조합해서 만든 로고인데 이 주욕의 로고 혹시 뭔가 닮았다 싶은 로고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나 이런 비슷한 로고 다른 곳에서 봤어 싶은 거 있지 않나? 양키스 뉴욕 양키스. 뉴욕 양키스의 로고의 배열을 참고해서 만든 게 주욕의 로고였어. 그래서 주욕 로고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슈프림이랑 거의 대등한 인지도와 인기를 누릴 정도로 스트리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완전히 숭배의 대상이었지. 아까 석시방에서 유입됐습니다. 헤이 추원너삐 안녕. 나도 아까 채팅창에서 너 봤어. 나도 아까 채팅창에서도 봤다구. 반갑다구. 근데 지금 우리 혹시 MBTI가 S인가요? 로아의 MBTI는 큐트야. 섹시야? 아니 큐트야. 아 김플레 물음표 치워라. 김플레 물음표 치워라.
민나노 이모토. 사실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주욕을 아는 사람은 좀 소수라고 볼 수 있잖아?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태어났던 슈프림은 지금 스트리트웨어계의 완전 최고봉이 되어 있는데 왜 주욕은 잊혀졌냐? 이게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야. 주욕이 2001년에 마크 에코라는 대기업에게 매각이 돼. 처음에는 로든이랑 초기 운영진이 계속해서 디자인이랑 마케팅을 운영하면서 이미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2009년에 아이코닉스 브랜드 그룹이라는 곳에 재인수가 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 주욕 창업자인 3명을 주욕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렸던 거지. 그리고 아이코닉스가 스케이트보드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없애버려. 로안님은 구리랑 텔륨으로 이루어진 게 틀림없다요. 큐트하니까. 하하! 나 그래서 피부색도 구릿빛이잖아. 스케이트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브랜드에서 스케이트를 빼면 뭐가 남죠? 아, 크악! 이러네. 왜 이래? 좋아 좀 해줘! 그니까 뭐가 안 남아. 스케이트보드 팀은 후원을 안 하고 스케이트보드 행사도 폐지를 해. 그랬더니 주욕에 좀 이런 주욕 특유의 위풍당당함이 있었거든 원래는. 그런 기풍이 사라지고 영어 로고 디자인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내듯이 내놨더니 급속하게 인기도가 훅 떨어지게 되면서 브랜드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 그래서 결국 아이코닉스가 무슨 일을 했냐? 2019년에 이 주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창업자 3명을 다시 디자인 디렉터로 영입을 하는 날까지 오게 된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슈프림! 슈프림은 브랜드가 브랜드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분량이 있어. 슈프림이다 쏘리 짜와! 처갓집 치킨 먹고 싶다. 사줘. 플랫 나 처갓집 양념치킨 사줘. 응? 나 처갓집 양념치킨 슈프림 양념치킨 사줘. 치킨 네 나. 1994년에 오픈한 슈프림은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어. 치킨은 살았죠. 현재 슈프림이 소호에 매장을 냈었는데 현재 소호는 맨해튼을 완전 대표하는 패션거리야 지금은. 근데 1990년대에 슈프림이 자리 잡았던 라파에테 거리는 골동품점, 미술품 가게들이 많은 좀 어둑어둑한 분위기였어. 이런 슈프림 매장에 굉장히 다양한 청년층이 모여들게 돼. 스케이트보더뿐만 아니라 이런 아티스트의 사랑방, 클럽하우스가 되게 돼. 매장 앞에서는 스케이터들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있고 술이랑 담배 냄새는 항상 거리에 가득하고 슈프림은 이런 애들한테 기꺼이 매장을 공유를 했어. 그래서 사회에서부터 취급이 좋지 않았던 스케이트보더들이 이런 슈프림의 친근함, 개방성에 반해서 충성심을 형성해 나가게 된 거야. 런칭하던 시점에서부터 슈프림은 운영 스타일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 창업자였던 제임스 제비아의 경영 철학은 변동성 그리고 개방성이었거든. 제비아 맨해튼은 애초에 소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 20살 때부터 소호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었고 틈틈이 벼룩시장에 참여해서 자기 물건도 판매를 하던 사람이었어. 이후에 유니온 편집점을 오픈해서 영국 스트리트웨어의 아이템을 판매를 하기도 했지. 사회가 따돌리는 사람들을 받아준다. 펴! 빅브라더지! 그거지! 그리고 아까 스투시에서 나왔듯이 1992년부터 숀 스투시의 제안으로 맨해튼 스투시 매장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경험치를 막 쌓아. 그리고 1994년에 숀이 스투시 은퇴! 나 스투시 안 해! 나 발 빼!
선언하자 제비아는 본인만의 비즈니스 철학을 세워서 슈프림을 오픈을 하게 돼. 제비아는 애초에 매장 디자인부터 젊은 스케이터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분위기로 꾸몄어. 매장 배치가 애초에 다른 의류 매장들이랑 많이 달랐어. 스케이터들이 보드를 타면서 매장을 다닐 수 있게 매장 가운데를 그냥 텅 비워놨어. 제품은 벽면에 따라서 걸어놓게 됐어. 매장 안쪽에는 오히려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커다란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할 정도였어. 그래서 출발은 사실 의류 매장보다는 스케이트보드 매장의 성격이 조금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지. 들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케이터들이 슈프림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슈프림이 스트리트 컬처의 성지가 돼. 그래서 제비아는 젊은 층 고객을 위해서 같은 또래 직원을 채용하고 본인은 거의 매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어. 또한 직원들은 스케이터로 채용을 했어. 슈프림도 사실 처음 출발은 멀티샵이었어. 여러 브랜드의 스케이트보드, 의류를 판매를 했는데 얘네도 처음 만들 때 뭐부터 만들었다? 슈프림도 처음 브랜드를 세우려고 아이템을 출시할 때 뭐부터 출시했다? 티셔츠. 또 티셔츠. 박스로고. 그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모델링 공식이라고 볼 수 있을 수준의 자체 브랜드 티셔츠부터 만들어서 슈프림 박스로고 티셔츠를 조금씩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 박스로고 개비싸. 맞아. 이 티셔츠가 반응이 좋아서 금방 품절이 됐어. 티셔츠 인기에 힘입어서 박스로고의 후드티도 만들었어. 후드티도 순식간에 팔렸어. 그래서 이 제비아는 다른 브랜드 의류를 점차 줄이고 슈프림 브랜드의 제품을 점점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해. 슈프림은 마케팅이랑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 브랜드였어. 대신에 게릴라 홍보를 통해서 슈프림을 맨해튼에다가 알리게 돼. 이걸 어떻게 했느냐? 매장에 찾아오는 스케이트보더들이 슈프림의 스티커를 들고 다니게 만들어. 그래서 소호를 중심으로 맨해튼의 벽이랑 기둥에 막 붙이게 한 거야. 이 직사각형 모양의 빨간색 바탕에 슈프림이라고 적혀있는 범퍼 티셔츠가 맨해튼 거리마다 붙게 돼. 그게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됐어. 이때부터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가 스티커를 굉장히 중요한 광고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돼. 슈프림 로고에는 보다시피 빨간색 직사각형 박스에 브랜드 이름이 간단하게 적혀 있게 됐는데 이거는 어디서 참고를 해서 만들었냐? 바바라 크루거라는 곳에 요 글자체 그리고 디자인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참조해서 만들게 돼. 빨간색을 대표 색상으로 이용한 이유는 자본주의, 기성세대의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 색상과 폰트 덕분에 슈프림 로고는 가시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다행히도 바바라는 슈프림의 무단 레퍼런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슈프림이 초반부터 관심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였어. 스케이트보드 데크 아랫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도화지 대신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의 그림으로 채우면서 슈프림의 명성이 높아지게 돼. 아티스트들은 특별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슈프림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콜라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해. 그랬던 콜라보가 티셔츠 그 외의 모든 제품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슈프림은 콜라보를 스트리트웨어 패션의 트렌드로 만들게 돼. 이 콜라보는 제비아의 개방성이라는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또한 이거는 솔직히 좀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슈프림의 콜라보 상품뿐만이 아니라 슈프림은 그냥 만드는 모든 제품을 다 소량만 판매해. 다 조금씩만 판매해. 이게 스투시 매니저를 하면서 제비아가 얻은 교훈이 있었어. 제품의 수요가 늘어. 그래서 공급을 늘렸더니 오히려 순이익이 낮아진 거야.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이런 것들이 슈프림의 가치를 높이면서 오히려 구하기 힘든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희소 가치가 생겨. 그랬더니 목요일은 슈프림의 날이라는 게 생겨. 매주 목요일이 신상이 입고되는 날인데 그때가 드랍데이이기 때문에 매장 밖으로 줄이 이빨 세워져. 그래서 목요일은 슈프림의 날이 된 거야. 또한 슈프림맘의 재판매 시장, 리셀도 시장이 형성이 돼. 출시 가격이랑은 진짜 출시 가격이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스트리트 컬처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슈프림은 금보다 안전한 유통수단이라고 불릴 정도가 돼. 그게 슈프림의 가장 큰 특징이야. 슈프림 재팬에서도 그렇더라. 거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창고 재고 없어요 하던. 어플란 못 참지. 루이비통 콜라보는 억 근처까지 올라갔다고? 와.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브랜드 텐디프까지 오게 되었다. 쟤도 본 것 같아. 텐디프는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1인 창업 브랜드야. 로고가 저게 맞나? 잘 찝었어. 나중에도 말할 거긴 한데 텐디프는 로고만 6번에 걸쳐서 리뉴얼을 한 브랜드야. 대부분의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가 친구랑 공동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자가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브랜딩을 진행한다면 텐디프의 창업자인 스캇은 로고도 직접 제작, 디자인도 직접 제작, 마케팅도 직접 해. 뭐든지 직접 하는 1인 창업 브랜드였어. 또 독특한 거는 스캇은 브루클린 태생의 흑인 디자이너였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창업자 대부분이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 창업자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지. 텐디프는 브루클린의 흑인 문화랑 스트리트 컬처가 결합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돼. 스캇이 이 텐디프를 시작했던 곳은 대학생 시절의 기숙사에서였어. 텐디프의 디자인은 그래피티, 힙합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흑인의 소울 넘치는 아트를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돼. 브랜드 이름을 정한 스캇은 로고도 직접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로고를 바꾸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 그래서 로고만 6번을 리뉴얼을 했지. 자, 그러면 텐디프의 첫 아이템은 뭐였을까? 티셔츠? 그림? 정답은? 티셔츠! 또 셔츠! 당시의 스캇은 판매를 위해서 직접 의류 매장을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어. 1980년대, 90년대에 출발한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의 공통점이 바로 이 창업자의 오프라인 직접 마케팅이야. 근데 스캇의 조금 다른 점은 특별한 커뮤니티 활동이 없었어. 여태까지 아예 막 조직적으로 막 무슨 이게 종교냐 싶을 정도로 막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 근데 스캇은 그런 활동은 없었어. 그래서 같은 시대에 태어난 다른 브랜드들처럼 팬덤이 막 빨리 형성이 될 수는 없었어. 왜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 스캇은 성격이 내성적이었어.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 하지만 이 탓에 텐디프가 초반에는 브랜드로서 자랄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다. 말을 못 걸었다고. 이 텐디프가 그럼 언제부터 인지도를 갖추게 됐냐? 바로 프로스케이터인 자말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텐디프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 그래서 텐디프는 사실상 인플루언서의 입소문 효과를 본 브랜드야. 조용히 집에서 노래방 들던 요네즈 켄시 같네.
이런 영향력이 있는 셀럽들 덕분에 인지도를 쌓은 샌디프는 브루클린에 결국 매장까지 오픈을 하게 돼. 스캇은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역쇼에 꾸준히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트레이드쇼, 무역쇼에서 가장 인기를 얻었던 모델이 바로 체인 디자인의 후드티였어. 이 체인 디자인의 후드티가 엄청 많은 바이어의 관심을 받으면서 트레이드쇼, 무역쇼 3일 동안에 주문을 얼마나 받았을까? 스투시가 당시에 천장이었어. 당시보다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진 지금 텐디프는 이걸 몇 장이나 주문을 받았을까? 정답은 4,000장. 까비! 4,000장. 그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 이게 한 가지 디자인의 최고 주문 기록을 세운 브랜드가 된 기록이야. 이 무역쇼를 관람했던 일본 업체로부터 대량 주문 요청을 받으면서 텐디프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돼. 그래서 텐디프 의류를 보면 일본어 글씨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 텐디프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중에서 일본어를 디자인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야. 1990년대 인디 문화를 핵심으로 브랜드를 만든 텐디프의 오프라인 전략이 바로 팝업 스토어였어. 사실 DIY 스타일로 출발하는 이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들이 사실 고정적인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운영하기에는 자금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 그래서 팝업으로 그때그때 잠깐씩 열면서 소매점 경험은 쌓아가되 위험 부담은 줄여나가는 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텐디프도 바로 그런 매장 중에 하나였어. 야호 어서와. 그래서 이 스캇이 이벤트성으로 팝업 스토어를 맨해튼, LA 같은 데서 열어서 브랜드 인지도는 높이고 위험성은 많이 줄인 그런 판매 전략을 활용했지. 스캇이 스트리트 컬처의 대명사인 스크린 프린트 티셔츠 이거에만 머물지 않고 스캇이 눈여겨본 게 있었어. 바로 재단 그리고 봉제 스타일이었어. 그런 식의 의류 제작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 이 스트리트웨어 카테고리에서 티셔츠라는 비중이 매우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야. 그런데 그 티셔츠의 비율을 줄이고 다른 카테고리들을 확대를 하니까 스트리트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점점 같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텐디프가 티셔츠 비중 약화 전략을 내세우자 팬들은 이에 실망을 하고 브랜드의 인지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현재 텐디프는 잘 보이지 않는 편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8가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의 초창기 부흥을 이끌었던 8가지 브랜드를 확인해 봤어. 앞으로도 이런 식의 브랜드에 잡다한 TMI 같은 것들을 많이 들고 올 예정이야. 그러면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했네. 오늘도 놀러와 줘서 고마웠고 우리는 내일 틱톡톡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 바이바이. 맞다네. 청바지 해달라고? 싫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맞다네.